이번 시간에 이제 근세 경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조선 경제정책 기본에 관한 글이다. 이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이것도 한번 읽어보셨죠? 이거 정도전의 글이죠? 이 글로 나올 수 있는 경제정책은 이거다. 농본, 억상정책. 그래서 농본 억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하는 거야. 유교적 검약한 경제관에 입각해 있었다. 그래서 농본 억상 정책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세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었어? 15세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었지. 근데 몇 세기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 16세기부터 좀 변질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는 이제 농본 억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에서 설명을 틀린 것은 뭐냐라는 거야. 농본 억상 정책에 위배되는 거를 고르면 돼. 틀린 것은 4번이지. 광산 경영은 설점 수재를 실시해서 중앙에서 광산 지역에 별장을 평했다. 이건 조선 후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통제 경제를 했잖아. 통제, 관영 체제로 운영이 되었잖아. 그래서 광산도 어떻게 국가가 직접 운영했잖아. 국가가 직접 운영했다. 농민들을 부역 동원해서 광물을 채굴하는 게 바로 농본 억상 정책, 통제 경제의 원칙이죠. 그러다가 17세기에 바로 뭐가 나온다? 설점 수세제.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나와야 돼. 설점 수세. 그리고 농본 억상 정책에 이제 어긋나는 거야. 이제 민간인에게 광산 개발을 허용해 주는 거지. 허용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 글과 반대되는 글이란 말이야. 설점수혜제. 그래서 별장을 파견했지. 그래서 별장제라고 했지. 근데 18세기에는 별장제가 폐지되지. 별장제가 폐지된다. 그러면서 물주와 덕대에 의한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띈다. 이때는 임금 노동자를 동원해서 광물을 채굴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4번. 2번. 15세기, 16세기 경제 상황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조세, 공납, 역의 수치제도. 1번. 세종 때의 풍흉에 따라 조세를 차등으로 징수한 공법을 실시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세종대왕 때. 그거 기억해놔.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맞지? 자, 조세, 수치제도는, 조세는 과저법 하에서의 수치제도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에 의한 수치제도. 이게 더 잘 나오지.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세종대왕 때.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가면 뭐가 나와야 돼? 영정법이 나오지. 영정법. 이거 공법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농서의 편찬과 보급. 농사직설 사시차적 금량. 맞죠?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되죠? 농서는 농사직설. 그렇지? 금양잡농.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죠. 농사직설과 금양잡농. 그리고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 특히 제일 중요하다. 농사직설. 세종 때 강림행. 금양잡농. 조선 후기에는 농가집성 등.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양법 보급에 기했다. 이양법 보급을 금지했다. 그 다음에 다가 뭐야? 지방에서 장시가 출현했다. 15세기 말부터 지방에서 장시가 출현했지. 그래서 16세기에 가면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지. 이미 16세기부터.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거지. 18세기는 전국적으로 1000여 개가 있는 거죠. 대충 그런 거죠.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에 의한 결과이다. 틀렸다. 무조건. 정부는 장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3번이 답이다. 지주전호제가 발달. 직전제 폐지 후 두드러진 현상. 맞죠? 16세기에는 뭐가 토지와 관련해서 지주전호제가 발달한다. 지주제 발달. 직전제, 명종 때 직전제 폐지 이후에 더 두드러진다. 그래서 조선 후기엔 더 보편화된다. 틀린 것은 3번. 기역 리을과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거. 3번. 농서, 조선전기. 또 물어봤네. 조선전기 물어봤어. 농서의 편찬, 농사직설. 그 다음에 수리시설의 확충, 수차의 이용, 디귿, 시전의 설치, 관청 필수품을 공급했다. 관영수공업 정비, 납포장 증가. 아니죠. 납포장은 조선 후기나 나오는 거지. 조선 후기에 공장, 장인 등록제를 폐지하지.
장인 등록제를 폐지, 공장안 폐지. 그래서 장인세만 납부하면 활동이 자유로운 납포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이건 이제 수공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조선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중심이지, 관영수공업이 중심이었지. 근데 16세기부터 부역제가 해이해지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관영수공업은 침체하고, 그래서 결국은 장인등록제, 공장화는 폐지되고 납포쟁이 증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때는 뭐가 발달해?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는 거지. 민영수공업이 발달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라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신문왕 때 노급을 혁파하고, 그 다음에 목종 때 전식과를 개정하고, 공영왕 때 과전법을 공포하고,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 시행.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토지제도를 물어본 거지. 신문왕 때 귀족 세력이 경제 기반을 약화시킨 거 맞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조를 지급했지. 인품은 고려하지 않고 관직에 따라 토지를 분配했다. 맞지? 경종 때라고 했으면 인품이 들어가는데 목종 때 개정전식과는 인품이 사라지지. 18품계에 따라서만 지급한다. 과전법이 여말 공포되는 거지. 수조권자는 그의 수확량 2분의 1을 농민으로. 틀렸지 무조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세조 때 직전법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맞는 거지. 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변천은 과전법에서 출발하는 거지, 이거. 과전법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한다. 세조.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관급제를 실시한다. 관급제, 성종. 그 다음에 16세기에 직전제를 폐지한다. 명종 때 직전제를 폐지. 직전제 폐지 이후 뭐가 급속도로 발달한다? 지주제가 급속도로 생겨난다. 이렇게.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조선시대 시행 과전법에 대한 설명 틀린 과전법.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병작 반수를 금지하고 과전의 매매를 금지. 수조권에 따라 공정과 사전으로 분류. 과전의 수급자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로 징수하고 이 중에서 15분의 1을 국가에 세로 바쳤다. 사전의 확대를 방지하고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 경기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켜놨다. 그렇지 못해. 과전법도 전식과하고 비슷한 4가지 특징을 정리해놔야 되지 항상. 자, 무엇을 주는 거야? 토지를 지급하는 거야. 여기 이제 시지는 들어가면 안 돼. 토지를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세습을 금지하는 거지. 세습을 금지.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전현직에게 줬지. 그러다가 이제 직전법, 세조 때, 현직에게만 주는 거지. 그 다음에 경기에 한정해서 나눠줬지. 경기 한정. 그래서 전식과하고 비교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원칙이지만 원칙대로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거야.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거야.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게 푸셔야지. 틀린 것은 4번. 6번. 다음 토지 및 조세제도에 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내라는 것은 기업,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1개월당 4도로 고정시켰다. 그건 뭐 말하는 거야? 영정법 말하는 거지? 영정법. 그 다음에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조세액을 1개월당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로 고정하였다. 이게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지. 차등징수한 거지, 이거. 토지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한정했다. 그건 직전법을 말하는 거지? 그럼 뭐가 먼저야? 요거는 세종대왕 때지, 요게 세종대왕 때. 요거는 세조 때란 말이야. 그럼 이게 더 먼저 나와야지. 자, 그 다음에 1개월당 최고 30도를 납부했으며 전주가 그의 농사를 작황을 직접 답사해서 수주액을 결정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손실답환법이라고 한다. 이거는 과전법 하에서 나오는 거다. 손실답환법. 1개월당 최고 30도를 징수했다. 그러면 과전법 하에서야. 최고 30도. 요때는 최고 20도를 징수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가 먼저야? 과전법이 먼저지.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순서가. 자, 그래서 리을이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니은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티귿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기역이 나와야 돼.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정 과정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과전법은 18등으로 나누어 공물을 숙지할 수 있는 토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주었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임야는 시지를 말하는 건데 그건 전식과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임야는 들어가면 안 돼. 토지만이야. 2번 나 직전법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수조권을 빌미로 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 방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은 결과다? 직전제 폐지의 결과다. 이걸 말하는 거다. 직전제 폐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자, 이거는 녹복만 지급하는 거지. 토지는 일체 주지 않고 녹복만 지급. 자, 그래서 틀렸다. 그다음에 3번 다 관수관급제 지방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이를 관리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지배를 하게 됐다. 맞죠? 관수관급제가 바로 원래는 관료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했는데 국가가 직접 걷어서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거. 관수관급제. 자, 3번이 답이다. 직전법 폐지. 이게 직전제 폐지하고 똑같은 거야. 지주전효제가 점차 사라지면서 거짓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주제가 발달한다고. 사라졌다 하면 틀렸잖아. 자, 그래서 3번이죠. 그 다음에 8번. 다음과 같은 조선 초기의 정책들이 시행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관다펌. 이건 다펌은 뭐냐면 다펌 손실법을 말하는 거야. 수조권자가 그 해의 작황을 실제로 조사해서 수조액을 결정하는 거. 근데 관이라고 했으니까 국가가 그걸 한다는 거지. 직전법. 현직에게만 관료를 준다. 관수강업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관리들에게 나눠준다. 자, 모든 토지를 국가의 공존으로 간주하는 전식과 제도. 전식과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어디에서? 과전법 하에서 조선시대 나오는 거니 일단 무조건 틀렸어. 수조권을 선직과 산직을 포괄하는 관료 집단에게 분급할 수 있었다. 자, 전주권의 핵심 요소들이 부정되어 전주 정객제가 부정되어 갔다. 농민에 대한 노급주의 자극. 노급은 무조건 나오면 안 되지. 노급은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조선 초기에 이러한 이거 토지제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3번이야. 전주권은 뭐야? 관리들의 토지 지배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전주 정객제가 부정.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수조권을 매개로 토지제도를 뭐라고 그랬다? 전주 전객제. 소유권을 매개로 하는 토지제도는 뭐라고 그런다? 지주전효제에서 전주전객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이게. 그리고 지주전효제가 발달한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직전법은 뭐 현직에만 주는 거니까 산직을 포함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조선시대 경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내려가. 풍흉에 따라 조세를 차등으로 징수했다. 이거는 바로 세종대왕 때 국가에서 직접 국가에서 수조권 행사했다. 관수, 관급제. 지출을 고려하여 수입을 측정하는 개출량입제. 이거는 세조. 개출량입제. 요게 좀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직전제를 폐지해서 녹복만 지급했다. 이거는 직전제 폐지.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세종대왕 때가 먼저 나와야지. 그래서 세종대왕 때 먼저 기역, 그 다음에 세조, 디귿, 그 다음에 니은, 성종, 그 다음에 명종, 직전제 폐지. 2번 답. 10번. 다음은 조선시대 수치제도와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신하가 토지 1결당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수확량에 따라 10분의 1의 조세를 걷어왔습니다. 그게 어느 때야? 과전법. 그래서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했으니까 그것의 10분의 1이니까 최고 몇 두를 걷게 되는 거야. 30두를 걷었습니다. 그러나 작황을 살피는 관리들의 농간, 그게 바로 손실다펌법의 폐해지. 다펌 손실법이라도 되고 손실다펌법. 그래서 농간으로 농민의 고통이 심하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전법 하에 수치제도가 문제가 있다 해서 나온 게 뭘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세종대왕 때. 전분육등법하고 연분구등법. 그럼 답이 뭐야? 3번이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와 풍요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조세를 걷도록 하라. 그래서 세종대왕 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두 글자로는 공법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맞죠? 4번은 어느 때야? 영정법이지. 영정법. 그거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현직자에게만 과지연을 지급하라. 이거는 세조 때지. 직전법. 그 다음에 1번은 뭐야? 관청에서 걷어서 나눠줘라. 관수, 관급제. 자, 그래서 과전법, 그 다음에 세종이잖아. 세종이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맞지 않은 거. 각도의 수전, 한전. 이것도
교과서에도 나오고 굉장히 잘 나온 사회주의니까 바로 읽고 풀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공법, 뭐 상상호, 하호 해가지고 나왔잖아. 이게 세종대왕 때 시스템 전분육둔법, 연분구등법이야. 이때의 경제 상황으로 만나. 세종대왕 때 물어볼 수도 있고 몇 세기 물어본다? 15세기 물어본다. 다펌손씨법에 의해서 수조권자가 직접 현지에서 그의 작황 등을 조사해서 세율을 정하도록 했다. 다펌손씨법이 적용될 때는 바로 과전법이란 말이야.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 풍류의 정도를 9등으로 나눠 조세를 징수했다. 맞지? 요역과 관련해서 토지를 기준으로 노동력을 개전법. 개전법 CC도 바로 이거야. 세종대왕 때. 곡물이나 진상의 부담을 줄여주고 의창을 설치해서 빈민구제에 노력했다. 답은 1번이다. 12번. 세종 때 실시된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은 거? 1번. 전분의 등급이 같은 토지는 풍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세를 부담했다. 틀렸다 이거. 이 세종대왕 때 실시된 조세액은 무엇에 따라 달라져? 전분은 이게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비옥도는 상관없어. 연분, 풍융의 정도에 따라서 조세액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분의 등급이 같은 토지라 하여도 풍융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을 달리 내려야 되는 거지. 이번 토지 일결의 절대 면적은 전분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다. 틀렸죠 이거? 이 결부법이지 결부법. 그래서 결부법은 토지의 절대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부법 하에서의 토지 일결이란 어떻게 절대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면적을 말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토지 일결의 절대 면적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틀렸지. 3번. 연분의 등급이 같은 토지는 일결당 동일한 조세를 부담. 이게 답이지. 연분은 풍융의 정도지. 그래서 풍융의 정도 같으면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는 거지. 4번. 토지 일결의 생산량은 전분에 따라 생산량이 달랐다. 거짓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결부법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토지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일가마라고 예를 들었잖아. 한가마라고 이제 만약에 나왔다. 한가마를 생산해낼 수 있는 토지 면적을 일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일결, 토지 비옥도를 몇 개로 나눴어? 지금 6개니까. 이것도 일결, 다 일결이란 말이야. 이거. 다 일결. 그래서 이것도 다 일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토지의 면적이 다른 6개의 토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다, 이것 조그만, 가장 적은 면적의 토지도 일결, 이거 일결, 다 일결이라고 한다, 이거 일결. 일결. 그래서 결국 뭐다? 한가마를 생산해내는 토지 면적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일결의 생산량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다시. 토지 일결의 생산량은 전분에 따라 생산량이 달랐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결부법은 토지 일결의 생산량은 전분에 상관없이 동일했다. 다만 뭐가 달라지는 거야? 토지의 절대 면적이 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건 좀 이해도 필요합니다. 더 옳은 것은 3번. 13번. 제시문의 수치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농업 발달 특징을 옳은 것을 고르면 똑같은 거지. 세종대왕 때 시스템 이거. 이때 농업. 자,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했다. 이거는 아니다. 조선 후기지 이거. 신석은 농가 집성. 아니다. 이거 조선 후기죠. 남부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일부 지역은 벼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맞지? 12법 발달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게 됐다. 연작상경법이 정착되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만 답인 거죠. 기역과 니은은 어디로 가야 돼? 조선 후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자, 그 다음에 14번. 보기 1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 2에서 고르면. 보기 1, 녹봉, 과전, 이거 출처내는 거 물어보는 거네. 보기 2가 뭐야? 자, 1번, 기역, 과전,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틀렸대, 무조건. 과전법은 뭐야? 경기에 한정해서. 그래서 기역은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녹봉, 과전을 받은 관리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다. 아니라 그랬지? 관리가 되면 과전도 받고 녹봉도 받는 거야. 그런데 맨 처음에는 과전이 주요 경제적 기반이었지 녹봉은 주요 경제 기반이 아니었으나 중종, 명종 때 직정제 폐지 이후에는 녹봉만 지급함에 됨으로써 과전은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다 틀렸어. 그러면 디귿과 리을 3번이 답인 거죠. 자기 소유의 토지는 유망민들을 모아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고 노비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조선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은 맞다. 15번. 조선전기 양반의 경제생활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양반의 경제적 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자신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
니은 양반 소유의 토지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집중,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디귿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키거나 농민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 반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리을 양반의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가했는데 농장주들은 유망민들을 모아 자신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기도 했다. 미음 양반은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수를 늘리기도 하고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 늘리기도 했다. 비읍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양반은 이들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뒀다. 다 맞습니다. 4번. 16번 다음과 같은 농소가 편찬되는 시기에 농업기술의 내용으로 맞지 않은 거. 농업기술 또 물어봤죠? 이게 무슨 농소야? 촐로들의 실제 농사 경험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농법을 정리했다. 농사 직설 세종대왕 때. 자, 이때 농업기술로 맞지 않는 건 뭐야? 2번이죠. 2번. 모내기와 벼보리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는 어느 때야? 조선 후기라고 해야 되죠. 이때는 남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행해졌다고 해야지. 그래서 그거 반드시 틀렸다. 자, 17번. 조선전기 관영수공업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관영수공업에서 틀린 건 뭐야? 4번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거 공장안이 철폐되면서 그것만 싹 빼면 맞아. 조선 전기에는 관영수공업 중심이었다. 네, 16세기부터 이미 관영수공업이 침체하기 시작하는데 그 침체하게 되는 원인은 부역제 해이라고 해야지 공장안 철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요거는 조선 후기라고. 자,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그것만 빼면 16세기부터 이미 관영수공업은 침체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민영수공업이 이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에는 관영수공업보다는 민영수공업 중심으로 발달했을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원인을 부역제 해이가 나와야 돼. 16세기에는. 공장안 철폐는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고. 18번. 조선전기 상공업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상공업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관영수공업자 이외에 민영수공업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농민을 상대로 농기구 등의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양반의 사치품을 생산했다. 이거 거꾸로 설명한 거죠. 민영수공업자들은 양반의 사치품 주문품을 생산하기도 했으나 주로 농기구를 만들어 제작, 보급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나머지는 맞고. 19번. 조선 초기 상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상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3번. 화폐. 조선전기에 나올 화폐가 아닌데 이게. 조선전기에 나올 화폐가 아닌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왔어?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 이거는 고려 숙종 때 발행되는 화폐지. 건원중보부터 성종 때 철전, 그다음에 숙종 때 의천의 건의로 해동, 사만, 활구, 은병. 그다음에 조선전기는 뭐가 나와야 돼? 저화, 태종 때, 태종 때. 종이지폐, 공영왕 때 처음으로 발행된 거. 그다음에 세종대왕 때 조선통보, 세종대왕 때 조선통보. 그 다음에 세조 때 팔방통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조선전기의 상업 뭐 틀린 거지 뭐 세조. 조선 후기엔 뭐가 나와야 돼? 상평통보 맞죠? 상평통보. 상평통보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시기지. 상평통보.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20번. 조선전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무역에 대한 설명 틀린 거? 3번이지, 3번. 조선 전기는 개시, 후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안 되지. 이건 조선 후기지. 조선 후기에는 공무역을 뭐라 그래? 개시무역이라고. 개시무역. 그다음에 사무역을 뭐라 그래? 후시무역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시후시라는 용어는 개시무역, 후시. 자, 개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 요거는 조선 후기에 나와야지 전기에 개시, 후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다음 글을 읽고 당시의 경제 상황을 틀린 거. 명종실록 읽지 마. 왜? 명종이면 16세기 왕이잖아요. 16세기 물어본 거야. 명종. 16세기가 연산군, 그다음에 중종, 명종, 선조 이런 왕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지. 명종실록이라 했으니까 몇 세기 물어본다? 16세기를 따로 물어봤다. 그럼 16세기의 경제 상황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는 거야. 뭐다? 3번이지, 3번.
뭐는 맞아. 구황차료를 보급하는 건 맞는데 감자, 고구마 등 구황작물의 재배를 장려 이건 아니지. 감자는 고구마가 먼저 들어오지. 고구마는 어느 때 들어온다 해서 고구마. 고구마는 18세기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18세기 이후에 재배되는 거지. 그 전에는 고구마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감자는 19세기에 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다? 없다. 17세기에 들어오는 거. 고추, 담배. 고추, 담배 이런 것들은 17세기에 들어온다. 맞지? 17세기에. 그 전에는 이게 나오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고추, 담배는 17세기 이후부터, 그다음에 고구마는 18세기 이후부터, 그다음에 감자는 19세기 이후부터. 근데 조선 전기 16세기 물어봤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고추, 담배 이런 것들은 뭐야? 상품 작물의 재배와 관련이 있고, 요거는 기근을 피하는 구황 작물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번. 그 16세기 뭐였죠? 지주전호제가 발달했다.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다. 수치체제가 변질되는 시기지. 박납의 폐단이 성행한 때지, 맞지?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겠지. 박납의 폐단이 성행하는 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대립제, 군역제도도 변질되는 거지. 대립제, 반군, 수포제 현상, 그 다음에 군적, 수포제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군역제도가 변질되는 거죠. 이것도 16세기야. 그치? 그 다음에 지주제가 발달한다. 수치제가 변질된다.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토지 이탈이 심하다. 그래서 농민의 토지 이탈이 심하다. 피역 저항이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다. 이미 이때부터. 도적제가 들끓다. 기근이 성행한다.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부는 무엇을 강화했어? 오가 작동법을 강화해서 농민의 토지 이탈을 막고자 했지. 그 다음에 구황차료를 보급해서 기근을 피하도록 했지. 양반들도 뭘 해서 향약을 보급해서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지. 그건 정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조광조. 그래서 여기 16세기의 상황이란 말이야. 부역제가 해해지기 시작했지. 직전제가 폐지되었지. 대충 그래서 여기 몇 세기? 16세기. 그래서 크게 이해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 글을 읽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던 시기의 상황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명정실록. 또 읽지 마시라고 명정실록이랬으니까. 이거 16세기 물어본 거야. 잘못된 것은 뭐다? 4번. 정부는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토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치체제를 개편했다. 아니지. 수치체제 개편은 16세기 하는 게 아니라 17세기 하는 거지. 16세기에는 정부가 농민의 토지를 막기 위해서 한 일이 뭐야? 오가작동법을 강화하고 구황차료를 보급시킨 거 정도뿐이지. 수치체제 개편은 조선 후기에 나와야 돼. 영정법, 대동법이 먼저 시행되지. 대동법, 영정법, 그 다음에 균역법 이런 것들 조선 후기. 이게 바로 수치체제 개편이다. 이건 16세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23번. 아래의 글을 읽고 밑줄 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드린 거. 농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야, 이거 조선 후기 말하는 것 같은데? 16세기 이후 지주제 발달, 수치제 변질, 기근, 고리대 등으로 인해서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농촌사회가 동요되기 시작했지. 이미 16세기부터. 더욱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선조 때, 인조 때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농촌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됐지. 수많은 농민이 전란 중에 사망하거나 피날 가고 경적지는 황폐화되었지. 게다가 굶주림과 질병까지 널리 퍼져 농촌 생활의 어려움은 크게 달했다. 농민의 세금 부담은 그러나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조선 후기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은 뭘까? 토지 결수에 따라 노동력을 동원하는 개전법 시 이거는 조선 전기 세종대왕 때 하는 거라 그랬지. 세종대왕 때.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문제가 뭐야? 결론은 조선 후기에 농민의 부담이 여전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근데 이거를 전기가 아니라 후기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개전법은 전기에 실시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자, 1번. 이게 뭐야? 영정법. 2번. 이게 뭐야? 대동법. 3번. 이게 뭐야? 균역법에서 나오는 거죠. 자, 24번. 다음은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나타난 거. 형성된 호는 인구와 장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등급으로 나누어 부역시켰다.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하였다. 이거 뭐라고 그랬지? 영정법.
조세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이웃 등급,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눴다. 이건 뭐지? 세종대왕 때 실시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사람은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가구는 사람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눴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만이 아니야. 자, 4번이 바로 뭐냐면 민정문서, 통일 신라시대. 그 다음에 1번이 바로 고려시대. 그 다음에 3번이 세종대왕 때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영정법. 그래서 가장 늦게 시행된 것은 영정법. 25번. 다음, 조선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은 중종실록. 그리고 대충 한번 읽어보면 세금 걷는 제도네. 그치? 조세와 관련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걷는다는 얘기 같은데 중종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은 뭐냐? 토지 1결당 4두로 조세 부담을 고정하여 거뒀다. 이걸 뭐라 그랬지? 계속 나오죠. 이거 영정법이라고. 수조권자가 직접 농민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다. 수조권자가 직접 농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때가 바로 뭐야? 과전법 시행 이후부터 관수관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야? 공인을 통해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다. 공인을 통해 관청. 이거는 대동법과 관련이 대동법. 그렇지? 그다음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전분 6등. 이건 세종대왕 때지? 자, 일단은 뭐냐면 이거는 조세제도와 그중에서 조세제도야. 조세, 공물역 요 세 개 수치 중에서 조세제도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조세제도와 관련되지 않은 제도는 다 제껴야 돼. 뭐야 그럼? 3번은 제껴야지. 그렇지? 3번은 제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될 수 없어. 왜? 수조권자가 직접 농민에게 세금을 거두면 더 많이 걷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지 감소시켜주는 정책은 아니란 말이야. 2번도 제껴야 돼. 그러면 1번은 하고 4번 중에서 골라. 세종대왕 때를 물어보는 거냐? 1번을 물어보는 걸까? 이게 몇 세기를 사료 지문이 16세기잖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뒤에 나와야지 앞에 나온 건 아니겠지? 영정법을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26번. 임진왜란 이후 시행된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임진왜란 이후의 실제 경제정책.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미국 4두에서 6두로 고정시켰다. 군포를 연간 한 필로 줄이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국 2두의 결정을 부담시켰다. 공납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곡물 대신 미국 면포 화폐를 받았다. 세습으로 인한 과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건 뭐 4번이죠. 4번.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를 뭐라 그래? 직전법이라고 한다고. 조선 후기가 아니잖아. 임진왜란 이후가. 그래서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뭐야? 1번이 그게 영정법이야. 2번이 군포가 나왔으니까 균역법. 3번은 이거는 대동법. 27번. 다음과 같은 배경에 따라 나타난 조선의 수치체제 개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농촌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더 읽을 필요 없지. 외란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수치체제 개편을 물어봤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수치체제 개편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지. 옳은 거. 대동법은 박람회 폐해가 가장 심했던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부터 실시되었다. 거짓말이죠.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었고 그리고 함경도와 평안도는 익류지역이라고 해서 실시되지 않은 지역이야. 반드시. 대동법 시행 결과 상품 합배 경제의 발달이 촉진됐다. 맞지? 이게 답이지. 3번. 영정법은 매년 풍흉에 따라 전세의 납부액을 조정하는 제도야? 아니지. 영정법은 풍흉과 상관없이 1결당 4두 내지는 6두로 고정시키는 거지. 풍흉에 따라 하면은 전기로 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틀렸지. 그다음에 3번. 영정법 실시로 줄여준 재정 수입은 결작의 징수. 아니죠. 결작은 균역법에서 나오는 거라고. 균역법. 그래서 지주에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대신 결작으로 그다음에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간포 그 다음에 어염세, 선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맞다. 2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실시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할당하는 것이 다반사다. 농민은 그럴 경우 먼 곳에 가서 사서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곡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만 읽어야지. 지금 어떠한 제도와 관련돼 있어? 곡물을 납부하는 제도와 관련된 폐단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곡물 납부와 관련되어 있는 폐단은 뭐야? 박납의 폐단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럼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선후기에 실시한 제도가 뭐냐고? 대동법이라고 그러면. 그럼 대동법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자,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겸 등의 주장으로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이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곡물 납부 방식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배,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겠다. 징수된 세금은 일부는 중앙정부로 이관했고 나머지는 그 지방이 유치해서 지방관의 경비에 충당하겠다. 4번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전 상인들은 관청으로부터 주문과 공가를 미리 받고 필요한 물품을 사서 관청에 독점적으로 납부했다. 이건 조선 전기나 그래. 조선 전기나.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러한 일을 하는 애들을 공인이라고 하는 거지. 공인이라고 하는 거지. 공인.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다음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변화를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대동법 말하는 거지? 자, 옳지 않은 건 뭐야? 2번이죠, 뭐. 각 고을에서 가호를 기준으로 곡물을 부과했다. 아니지. 대동법은 원래 이 곡물 특산물은 호에 부과하는 호세, 가호별로 부과하는 호세였는데 대동법은 토지 일결당 미곡 12도 걷게 함으로써 가호를 부과 기준에서 뭐야? 토지를 기준으로 바꾼 제도지. 그래서 2번이 무조건 틀렸죠. 30번. 조선후기 다음과 같은 개혁안이 등장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거. 호포론, 유포론, 결포론. 이게 뭐야? 이걸 양역 변통, 통칭해서 양역 변통론이라고 하는 거지. 양역 변통론. 양역 변통론. 조선후기에 양역 변통론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뭐야?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어떻게? 과하다. 그래서 군포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개혁 논의를 전체적으로 양역 변통론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이제 호포론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자라는 거. 유포론은 뭐야? 원래는 군포를 내야 되는데 군포를 양반이라 사칭하면서 군포를 내지 않는 사람을 사칭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색축해서 내야 된다는 거. 결포로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양역변통론, 이 개혁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배경, 농민의 군포 부담이 과해졌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지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토산물의 징수 과정에서 박납의 폐단. 봐. 이거는 지금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지. 토산물 공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은 대동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박납의 폐단과 관련 토산물 징수와 관련되는 건 대동법이고 군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균역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맞지 않은 내용이 들어간 거야. 자, 3번이다. 3번. 자, 그 다음에 31번. 다음 중 조선후기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야? 3번이죠.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 전세를 조절하는. 이러면 틀리지. 영정법은 풍흉과 상관없이라고 하셔야 돼. 자, 거기까지. 3번은 그러면 뭐야? 세종대왕 때지 계속 비교하는 거죠. 나머지는 맞죠? 그 다음에 32번. 조선후기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균역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2번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지. 군포의 부과를 호를 기준으로 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 이건 호포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호포론이라고 했다. 호포론 하면 무조건 틀리다 그러지. 호포론은 어느 때 시행되는 거야? 흥선대원군 때 시행되는 것만 맞는 거야. 그리고 균역법은 뭘로 해야 돼?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조건 틀렸죠, 그거. 그 다음에 33번. 밑줄친 대책으로 시행된 조치를 바르게 설명한 거. 영조실록인데 대책. 뭐야? 영조 때 대책. 양역을 절반으로 줄여라. 한 필로 줄여라. 이거 균역법 말하는 거지. 자, 1번. 은결을 찾아서 군포를 징수했어. 은결은 조세, 전세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공합을 징수했다. 이게 답이지 뭐. 이 균역법. 농민의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대신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를 징수했습니다. 일부 상류층을 선무군관으로 편성해서 선무군관포를 징수했습니다. 어염세, 선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했습니다. 그게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르게 설명은 2번이죠. 2번. 3번은 삼수미세는 훈련도감에서 걷는 거지. 그리고 2.2두지, 2.2두. 토지 1결당 미곡 2두씩 결작 이러면 맞아도 삼수미세는 훈련도감 관련 있고 2.2두고, 그 다음에 결작은 2두고, 그
그다음에 4번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론. 이거는 호포론이라고 그랬죠. 호포론. 양반에게도 물린다는 소리잖아. 이게 그럼 호포론은 아니라고 절대. 흥선대원군.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4번 다음은 조선 후기 나타난 수치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거리가 먼 거. 자, 조세징수가 토지에 집중되고 X를 고정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걸 전세화, 그 다음에 정액화 현상이라고 한다. 2번 세금이나 소득을 화폐로 걷는 현상. 이걸 급납화 현상이라고 한다. 총액을 정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조세 과정에서 수령권이 강화됐다. 총액제 현상이라고 한다. 조선 후기 수지체제 개편으로 농민의 세금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가서 물어본 거거든. 뭐냐면 일시적으로 감소가 되지만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은 여전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 2, 3번이 다 맞거든. 자, 삼수미스의 대동세 결작 있지? 삼수미스의 대동세 결작, 이게 바로 전세화 현상을 말하는 거야. 전세화 현상, 그 다음에 정액화 현상. 그리고 요러한 세금을 쌀로도 걷지만 뭘로도 걷는 현상이 있다. 조선 후기에 화폐로도 걷는 현상이 있다. 그거 맞는 거지 그거. 그 다음에 군총제 있죠. 이건 총액제 현상을 말하는 거야. 총액제 현상. 도전법, 그거는 심지어는 소장료도 뭐야? 소장료도 화폐로 걷는다. 그건 도전법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1, 2, 3번은 개념을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맞단 말이야. 근데 4번 같은 경우도 어떨 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치체제 개편으로 일단 농민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전히 농민의 부담이 여전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돼. 다음에 35번. 가나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가는 뭐다? 대동법이지 뭐. 공인 나왔잖아, 공인.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이거는 균역법이겠지? 왜? 감면한 게 필이잖아. 그래서 감필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세, 염세, 선세, 선무공간, 요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요거 균역법이구나 알아들어야지. 자, 그래서 대동법과 균역법을 물어본 거야. 1번 전세를 정액화했습니다. 2번 공인의 활동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납을 전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양반과 노비도 군포를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맞는 건 2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1번은 왜 틀렸느냐? 전세를 정액한 건 영정법이란 말이야. 이건 공물이지, 공물. 공물의 전세화 현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대동법으로 공인이 활동했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지. 맞지? 그 다음 공납을 전세한 게 대동법이고 나는 균역법, 군포와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양반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노비도 그렇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36번. 조선 후기 수치제도인 가다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납부하던 농민 장녀에게 한 필만 부담해. 균역법. 집집마다 부과하던 토산물을 징수했던 곡물 납부 방식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 삼배, 무명, 동전으로 납부. 대동법. 농토의 비옥도와 그의 풍경에 따라서 전세를 납부하던 연분구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조세 1결당 토지 1결 단위로 고정식. 이건 영정법. 계속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정리해놔야 돼.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그런데 가가 균역법이고 나가 대동법이고 다가 영정법. 1번 가에 의해서 양반과 농민의 군역 부담이 균등해지게 되었다. 아니라고. 양반은 여전히 군포를 안 낸다고. 가해 실시로 인한 재정 부족은 결두전이 아니라 결작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결두전은 어느 때 나와야 돼?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거둔 세금이야. 결두전은 흥선대원군 때 나와야 돼. 결작이라고 나와야 돼. 3번 난 대동법으론 박납의 폐달 시작해서 과기군 때 처음 실시되었다. 이게 맞는 거지 뭐. 4번 다는 영정법으로 1년에 토지 1결당 미국 2두가 아니라 4두죠. 4두. 2두 내는 것은 결작이지, 결작. 자,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3번. 자, 37번 이유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